너 지금 제정신이니? 며느리가 시어미한테 가게를 비우라고 해? 시어머니는 카운터 위에 놓인 내용 증명을 보자마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흔들림 없이 말했습니다. 네, 계약 끝났습니다. 이제 아버지 건물에서 나가주세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 친정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울부짖듯 말했습니다. 사돈, 아직 이혼한 것도 아니잖아요. 부부가 싸울 수도 있지. 이건 경우가 아니죠. 시어머니는 끝까지 뻔뻔했습니다. 뒤로는 바람난 남편과 내연녀를 재혼시킬 생각을 하면서도 앞에서는 사돈지간의 정을 들먹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저는 처음으로 며느리가 아닌 건물주의 딸로 그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시댁의 마지막 버팀목은 그날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오늘 하루 큰 행운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스크린 골프장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던 제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드나들던 이 문턱을 오늘만큼은 건물주의 딸로서 넘어섰죠. 카운터 안쪽에 앉아 손톱에 매니큐어를 칠하던 박말순이 저를 흘끗 올려다보더니 어서 오라는 말 한마디 없이 다시 손톱으로 시선을 떨궜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노란 서류 봉투를 꺼내 카운터 위에 툭 소리가 나도록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이거 받으세요. 임대차 계약 종료 통보서하고 가게 비워달라는 내용 증명이에요. 한 달 안에 정리해 주세요. 박말순이 매니큐어 솔을 병에 톡 꽂더니 봉투를 손가락 끝으로 슬쩍 밀어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 가게를 비워? 너 지금 제정신이니? 어디 며느리가 시어미한테 이런 종이를 들이밀어. 내가 남이야? 내가 내 시어미야. 한 달 안에 정리해 주세요. 계약은 지난달로 이미 끝났어요. 박말순은 제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카운터 위에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저더러 똑똑히 들으라는 듯 스피커폰 버튼을 꾹 누르고는 제 친정아버지 문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죠. 신호음이 두어 번 울리고 아버지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박말순의 입꼬리가 비틀리며 올라갔습니다. 사돈, 아이고 글쎄 사돈댁 따님이 지금 가게로 쳐들어와서 당장 나가라고 종이 쪼가리를 들이미네요. 세상에 며느리가 시댁 밥줄 끊겠다고 설치는 꼴을 다 봅니다. 이게 사람 사이에 할 짓입니까? 수화기 너머로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려는 듯 헛기침을 하셨지만 박말순은 기회를 주지 않고 목소리를 한층 높였습니다. 애들이 아직 이혼 도장을 찍은 것도 아니고 부부 살다 보면 싸울 수도 있는 거지요. 사돈지간에 가게를 하루아침에 빼라 마라. 이건 영경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돈도 딸 교육을 어떻게 시킨 겁니까? 시댁 어른한테 이게 무슨 버릇이에요. 저는 그 뻔뻔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입술 안쪽을 지그시 깨물며 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러고는 녹음 버튼을 누른 화면을 박말순의 코앞에 똑바로 들이밀었죠. 어머님, 지금 하시는 말씀 전부 녹음하고 있어요. 한마디도 빠짐없이요. 아버지께도 변호사님께도 그대로 들려드릴 겁니다. 박말순의 눈동자가 잠깐 흔들리는가 싶더니 이내 더 큰 소리로 전화기에 대고 떠들어댔습니다. 보세요, 사돈. 며느리가 시어미한테 녹음기를 들이밀어요. 세상에 이런 폐륜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니 우리 철호가 집에 붙어 있지를 못하지요. 여자가 독해도 정도가 있어야지요. 폐륜이요. 남의 건물에서 10년째 공짜처럼 장사하면서 임대료 한 번을 제 날짜에 안 낸 게 폐륜이지. 끝난 계약 정리하자는 게 어떻게 폐륜이 돼요? 어머님이 큰 소리칠 일이 아니라 고개 숙이고 사과하실 일이에요. 제 말에 박말순이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니
휴대폰을 카운터에 내동댕이 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인연이 보자 하니까 너 그 주둥아리 함부로 놀리지 마라. 네가 뭔데 내 앞에서 사과를 하라 말아야. 내 친정이 건물 좀 있다고 눈에 뵈는 게 없니? 말 함부로 한 적 없어요. 사실만 말하는 거예요. 매달 임대료 날짜만 되면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번 달만 좀 봐달라. 골프장이 어려우니 다음 달에 2배로 주겠다. 그 다음 달은 또 안 줬잖아요. 박말순의 뺨이 파르스름하게 질리는가 싶더니 곧 적반하장으로 손가락질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다 가족이니까 그런 거 아니냐. 사돈끼리 좀 봐주고 사는 게 인지상정이지. 너는 그 정도 융통성도 없어. 며느리가 됐으면 시댁 숨통은 터줘야지. 어디서 돈똥거리며 장사꾼처럼 굴어. 융통성이요. 그 융통성 부려드리느라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어머님이 임대료 미룰 때마다 제가 제 통장에서 돈 빼서 아빠 회사 계좌에 대신 넣었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10년 내내 그랬어요. 박말수는 그 말에는 대꾸도 못하고 입술만 달싹거리다가 엉뚱하게 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게 누가 그러래. 네가 좋아서 한 거지. 며느리가 시댁 좀 도운 걸 가지고 뭘 그렇게 생색을 내. 누가 보면 네가 우리 집 먹여 살린 줄 알겠다. 네가 그 돈 안 냈어도 우리는 다 살 길 있었어. 저는 입고 있던 낡은 코트 자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소매 끝이 다해진 그 코트는 시댁 골프장 운영비를 메우느라 새 옷 한 벌 못 사고 3번째 겨울을 나는 물건이었죠. 제가 이 코트 하나로 몇 년째 겨울을 나는지 아세요? 그동안 어머님은 백화점 드나들면서 철 따라 옷 바꿔 입으셨잖아요.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온 건지 정말 모르세요. 박말순이 잠시 말문이 막힌 듯 눈을 끔뻑이더니 갑자기 카운터 위에 놓인 노란 봉투를 와락 집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시끄러워. 우리 아들 인생 망쳐놓은 게 누군데 어디서 큰 소리야. 네가 못나서 남편이 밖으로 도는 거 아니냐. 여자가 집에서 남편 마음 하나 못 잡고 이제 와서 시댁 탓을 해?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지. 남편이 밖으로 돈다는 그 한마디에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철호의 외도를 박말순이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이 그 입에서 새어나온 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박말순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방금 그 말씀 제대로 들었어요. 어머님, 남편이 밖으로 도는 걸 알고 계셨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런데도 저한테는 가족이니 참으라고 하셨고요. 제 차분한 목소리가 오히려 거슬렸는지 박말순이 카운터 위에 놓인 골프공 바구니를 통째로 집어들더니 제 발밑을 향해 와락 쏟아부었습니다. 꺼져. 당장 내 가게에서 나가. 내 아들하고 너는 아직 끝난 사이 아니야. 이혼 소송이니 뭐니 해도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야. 네가 이렇게 난리쳐봐야 우리 철호는 결국 제자리로 돌아와. 그러니까 까불지 말고 조용히 있어. 하얀 골프공 수십 개가 바닥에 우르르 쏟아지며 사방으로 대굴대굴 굴러갔습니다. 발등을 때리고 정강이를 스치며 흩어지는 공들을 저는 한참 동안 무표정하게 내려다보았죠. 예전 같았으면 허리를 굽혀 그 공을 하나하나 주워 담았을 겁니다. 며느리니까 그게 도리니까 하면서요. 하지만 오늘은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에요, 어머님. 저는 발치에 굴러온 공 하나를 구두 끝으로 천천히 밀어내며 입을 열었습니다. 한 달 지나도 가게 안 비우시면 그때부터는 제가 봐드리는 게 아니라 법이 처리해요. 법대로 하면 어머님은 그날 짐도 못 챙기고 길바닥에 나앉으실 거예요. 그때 가서 사돈이니 가족이니 울어도 소용없습니다.
박말순이 무슨 말이라도 쏘아붙이려고 입을 벌렸지만 저는 더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노란 봉투를 일부러 그대로 둔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골프장 유리문을 밀고 나왔으니까요. 찬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순간 등 뒤에서 박말순이 악다구니를 쓰는 소리가 유리문 너머로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못 들은 척 휴대폰을 꺼내 방금 녹음한 파일이 잘 저장됐는지 확인했죠. 통화 내용과 박말순의 막말이 토씨 하나 빠짐없이 담겨 있었습니다. 손이 시린 줄도 모르고 걷던 저는 문득 10년 전 결혼식 날 박말순이 제 손을 잡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며느리 덕에 집안이 피겠다고 너 하나 믿고 산다고 했던 그 말이요. 그 말이 며느리를 위한 덕담이 아니라 친정 재산을 빨아먹겠다는 선전포고였다는 걸 그때의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휴대폰 화면 속 녹음 파일을 손끝으로 꾹 눌러 안전한 폴더로 옮기며 저는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었죠. 회사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외투도 벗지 않은 채 책상 앞에 앉아 가방 깊숙이 넣어둔 작은 메모리 카드를 꺼냈습니다. 철호와 제 이름으로 함께 산 차의 블랙박스에서 몰래 빼내 복사해둔 카드였죠. 손끝을 떨며 카드를 모니터에 꽂자 흐릿하던 화면이 곧 또렷한 영상으로 바뀌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철호가 조수석에 낯선 여자를 태운 채 친정 부모님이 신혼 선물로 사주신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버젓이 들어서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죠. 날짜만 바뀐 똑같은 장면이 며칠 간격으로 수십 번 되풀이됐습니다. 마우스를 쥔 손에 힘을 주며 저는 모든 게 시작된 3개월 전 그 밤을 떠올렸습니다. 야근이 잦아졌다며 외박을 밥 먹듯 하던 철호가 새벽에 골아떨어진 밤이었습니다. 벗어 던진 와이셔츠를 빨래 바구니에 넣으려던 제 눈에 깃에 선명하게 찍힌 빨간 립스틱 자국이 들어왔죠. 코를 가까이 대자 제가 평생 써본 적 없는 달큰한 향수 냄새가 확 끼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리 없이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 블랙박스 카드를 빼서 그대로 복사해 두었죠. 하지만 저를 정말로 무너뜨린 건 남편의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며칠 전 시댁 제삿날에 제 두 귀로 똑똑히 들은 한 통의 전화였습니다. 그날도 저는 부엌에 혼자 서서 기름 냄새를 뒤집어 쓴 채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줄줄 흐르는데도 박말순은 손 하나 보태지 않고 안방에 들어앉아 있었죠. 문틈으로는 박말순이 백화점 쇼핑백을 뒤적이며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제사상을 치우려 그릇을 들고 안방 앞을 지나던 저는 빼꼼 열린 방문 틈으로 흘러나온 박말순의 목소리에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춰 섰습니다. 그래, 조금만 더 참아. 저 며느리년 친정 건물에서 보증금이고 뭐고 빼낼 거 싹 다 빼내고 나면 그 다음엔 미련 없이 이혼시킬 테니까. 저는 손에 든 그릇을 떨어뜨릴 뻔하며 벽에 등을 바짝 붙였습니다. 수화기 넘어 여자가 뭐라고 칭얼대는지 박말순이 혀를 차며 달래는 소리가 이어졌죠. 아이고, 우리 슬기가 고생이 많지. 알아, 다 알아. 우리 철호가 너만 바라보고 있는 거 내가 모를까봐. 건물만 우리 손에 들어오면 안방 자리 내 거니까 딱 그때까지만 입 꾹 다물고 있어. 그 한마디에 제 다리에 힘이 풀리며 저는 들고 있던 제기 그릇을 가슴에 안은 채 그 자리에 스르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며느리 노릇 한번 잘해보겠다고, 어떻게든 좋은 며느리로 인정받아 보겠다고 친정에서 받은 월급까지 시댁에 쏟아부은 세월이 꼬박 10년이었죠. 그런데 그 모든 게
제 친정 재산을 빼먹기 위한 호구잡이였다니요. 저는 그날 밤 식어 빠진 제삿밥을 싱크대 앞에 선 채로 꾸역꾸역 입에 밀어 넣었습니다. 목이 메어 넘어가지도 않는 밥알을 씹으며 저는 더 이상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진실을 알아버린 며칠 뒤 철호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집에 들어왔습니다. 옷장 앞에서 셔츠를 갈아입던 철호가 거울 너머로 저를 흘끔 보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입을 열었죠. 가영아, 나 다음 주에 회사 사람들하고 지방 좀 다녀와야 되는데 장인어른 건물에 우리가 넣어둔 보증금 있잖아. 그거 일부만 미리 좀 빼줘. 저는 식탁을 닦던 손을 멈추고 철호를 돌아보았습니다. 보증금을 왜 빼? 그거 우리 신혼 시작할 때 아빠가 좋은 자리에 넣어두라고 일부러 챙겨주신 돈이잖아. 아, 그러니까 잠깐만 빌려 쓰겠다는 거지. 금방 채워 넣을게. 장인어른한테는 굳이 말 안 해도 되고. 철호가 손목시계를 차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는데 저는 속에서 뜨거운 게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방 출장이라는 그 말이 어떤 여행을 뜻하는지, 그 돈이 누구의 손을 잡고 쓰일 돈인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누구랑 가는데? 회사 사람들이라며.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돈이나 빨리 빼달라니까. 철호가 귀찮다는 듯 인상을 쓰며 목소리를 높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친정아버지의 호의를 끝까지 빨아먹으면서 그 돈으로 다른 여자와 노란할 궁리를 하는 사람. 그게 제 남편이라는 사람의 본 모습이라는 걸요. 신기하게도 그 순간 제 안에서는 슬픔도 분노도 아닌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손끝 하나 떨리지 않을 만큼 서늘한 마음이었죠. 알았어. 생각해 볼게. 저는 더 이상 다투지 않고 짧게 대답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철호는 제가 순순히 물러섰다고 여겼는지 다시 콧노래를 흥얼거렸지만 저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휴대폰을 켜고 블랙박스 영상부터 차곡차곡 정리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지금 사무실 모니터 앞에 앉은 저는 그 모든 영상을 회사 서버에 안전한 폴더로 한 장 한 장 옮겨 담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철호와 낯선 여자의 얼굴 위로 저는 천천히 백업 완료라는 글자가 뜨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미 시작된 명도 절차가 첫 번째 칼이라면 이 영상은 두 번째 칼이 될 터였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어 빈 서류철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철호와 시댁 식구들이 지난 10년간 저에게서 빼앗아간 것들을 이제부터 하나도 빠짐없이 돌려받을 차례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제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기가 무섭게 철호가 뒤따라 들이닥쳤습니다. 철호의 시선은 제 책상 위에 나란히 놓인 두 장의 서류, 이혼 소장과 상가명도 통보서 사이를 정신없이 오갔죠. 철호가 제 풀에 못 이긴 듯 가슴을 퍽퍽 치며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가영아, 너 정말 이럴 거야. 이혼 소장도 모자라서 우리 엄마 가게까지 빼라니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독해질 수가 있어. 저는 의자에 앉아 서류를 가지런히 정리하며 철호를 올려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독한 게 누군지는 거울 보면 알 텐데 새벽마다 누구 차에 누구 태우고 다녔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철호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리는가 싶더니 갑자기 제 앞으로 다가와 무릎을 꺾으며 제 다리를 와락 붙잡았습니다. 그 여자는 그냥 잠깐 스쳐간 사람이야. 아무 의미 없어. 딱 한 번만 눈 감아줘. 응, 내가 다 정리할게. 잠깐 스쳐가는 사람을 신혼집 주차장에 수십 번을 데리고 들어가. 제 말에 철호가 잠시 입을 다물더니 이내 손에 더 힘을 주며 매달렸습니다. 가영아, 좋아. 이혼은 네가 정원하면 해줄게.
대신 부탁이 하나 있어. 우리 엄마 가게 말이야. 지금 당장 문 닫으면 엄마가 길바닥에 나앉아. 이혼은 이혼이고 상가 계약만 딱 5년 더 연장해줘. 그것만 해주면 나도 깨끗하게 도장 찍을게. 저는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러고는 제 다리를 붙든 철호의 손을 구두굽으로 지그시 누르며 매몰차게 밀어냈죠. 아내 등에 칼 꽂은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장인어른 재산까지 통째로 날로 먹겠다는 거야. 너 그 입으로 도둑놈 신부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 도둑놈이라니 말이 너무 심하잖아. 심해. 들어봐. 신혼집은 우리 부모님이 사주셨지. 너 다니는 회사 자리는 우리 아빠가 만들어주셨지. 너희 엄마 가게는 10년째 우리 건물에서 공짜로 장사했지. 거기다 임대료까지 내 통장에서 대신 메웠어. 그런데 이제 와서 5년을 더 빨아먹겠다고. 이게 도둑이 아니면 뭐가 도둑이야. 조목조목 따져 묻는 제 목소리가 차분할수록 철호의 얼굴은 점점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한참을 씩씩거리던 철호가 결국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본색을 드러냈죠. 좋게 말할 때 들어. 우리 엄마 가게 한 번만 더 건드려봐. 내가 장인어른 회사 앞에 가서 피켓 들고 1인 시위할 거야. 사위 등쳐먹는 악덕 기업이라고 사방에 떠들고 다닐 거라고. 철호가 그 말과 함께 책상 위에 쌓아둔 서류철을 팔로 와락 쓸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종이들이 사방으로 흩날리며 바닥에 어지럽게 깔렸죠. 예전 같았으면 화들짝 놀라 종이부터 주워 담았겠지만 저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책상 위에 올려둔 휴대폰을 슬며시 끌어당겨 녹음 화면이 돌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했을 뿐이죠. 방금 그 말 잘 들었어. 처가 회사 앞에서 시위하겠다는 거. 협박도 죄가 된다는 건 알지. 제가 휴대폰 화면을 슬쩍 들어보이자 철호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너 지금 녹음하는 거야. 내 본색을 이렇게 또렷하게 들려주는데 안 담아두면 그게 손해지. 됐으니까 나가. 여긴 우리 아빠 회사고 넌 더 이상 여기 들어올 자격 없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 문을 활짝 열고는 손짓으로 철호에게 나가라는 신용을 했습니다. 철호는 분을 못 이겨 입술을 부르르 떨었지만 휴대폰 녹음이 켜진 걸 본 뒤로는 더 이상 함부로 굴지 못하고 욕설을 우물거리며 문 밖으로 밀려나갔죠. 철호가 사라진 자리에 서서 저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천천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철호가 처가 자회사 임원이라는 명함을 자랑스레 내밀고 다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변변한 능력도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따박따박 월급을 받아갈 수 있었던 건 오로지 사위라는 이유로 친정아버지가 베푼 호의 덕분이었죠. 철호가 누리던 그 모든 것이 알고 보면 단 하나도 제 손으로 일군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흩어진 종이를 한 장씩 주워 모으고 있는데 책상 위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박말순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죠.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가영아. 너 정말 1억이야. 우리 철호가 울면서 들어왔더라. 며느리가 시어미를 길거리에 나앉히려고 작정을 했다고. 박말순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라곤 손톱만큼도 없었습니다. 어머님, 임대료 대납 얘기 또 하시려고요. 그건 제가 좋아서 한 게 아니에요. 아유, 그게 다 가족끼리 돕고 살자고 그런 거 아니냐? 며느리가 시댁 형편 좀 봐주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죄라고. 다 정으로 한 일을 너는 어쩜 그렇게 야박하게 따지니. 남의 돈 빼먹은 일을 정이라는 말로 포장하는 그 뻔뻔함에 저는 관자놀이가 지끈거려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어머님, 그 정 때문에 제 통장이 텅 비었어요. 10년 동안요. 얘가 무슨 소리를 못 알아듣네. 애들 이혼은 이혼이고 사돈 어른하고 맺은 가게 계약은 또 별게 아니냐.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이혼이야 하든 말든 가게 계약은 그냥 쭉 연장하면 되는 거야. 이혼은 받아들이되 건물은 끝까지 움켜쥐겠다는 그 속셈이 어찌나 노골적인지 저는 도리어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어머님 말씀 잘 알겠어요. 공과 사, 저도 이제부터 아주 칼같이 구분해 드릴게요. 저는 그 말을 끝으로 통화 종료 버튼을 단호하게 눌렀습니다. 어설픈 용서나 협상 따위는 이제 사치일 뿐이었죠. 정으로 호소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믿는 저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니라 한치의 빈틈도 없는 법의 심판뿐이었으니까요. 저는 흩어진 서류를 마저 추슬러 서랍에 넣고는 곧장 회사 법무팀으로 향하는 복도를 또박또박 걸어 나갔습니다. 3일이 지난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서류를 들여다보다가 아래층 로비에서 터져나오는 고함 소리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귀에 익은 그 목소리는 다름 아닌 박말순이었죠. 서둘러 계단을 뛰어내려간 제 눈앞에는 박말순이 시누이 둘을 양옆에 거느리고 로비 한복판 소파에 벌렁 드러누운 채 삿대질을 해대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기 직원들 다 들어봐요. 글쎄 이 회사 사장 딸년이 불쌍한 제 남편을 길거리에 나앉히려고 작정을 했다니까. 시어미 가게를 빼앗아서 거지로 만들려는 독한 년이라고. 점심을 먹고 들어오던 직원들이 그 광경에 멈칫멈칫 모여들었고 박말수는 사람이 모일수록 더 신이 난 듯 목청을 높였습니다. 바로 그때 외근을 마치고 들어오던 친정아버지 문민우가 그 광경을 보고는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사돈, 이게 지금 무슨 짓입니까? 며칠 전 가게에서 내 딸한테 전화기 들이대고 행패 부리던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남의 회사까지 쳐들어와 이 난리를 칩니까? 당장 나가세요. 아버지가 호통을 치자 양옆에 서 있던 시누이 둘이 도리어 달려들어 아버지의 두 팔을 양쪽에서 와락 붙잡았습니다. 아버님 말 잘하셨네요. 우리 엄마가 받을 위자료가 있잖아요. 그까짓 상가명예 하나 엄마 앞으로 넘겨주면 다 끝날 일을 왜 이렇게 일을 키우세요? 맞아요. 사돈댁이 돈 많은 거 온 동리가 다 아는데 상가 하나 떼어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요. 시누이들이 아버지의 팔을 붙들고 흔들어대는 통에 아버지의 얼굴이 모욕감으로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며칠 전 박말순과 슬기가 카페에서 만나는 자리를 미행해 옆자리에 앉아 두 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 둔 파일을 휴대폰에서 찾아 로비 한가운데로 걸어나가며 음량을 최대로 높였습니다. 다들 조용히 좀 해보세요. 어머님 목소리, 여기 직원분들도 한번 들어보셔야겠어요. 제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스피커를 타고 박말순의 간사한 목소리가 로비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슬기야, 내 말 잘 들어. 일단 저 며느리년한테 이혼만 받아내고 가게 계약서에 5년 연장 도장만 콱 받아내면 그다음부터는 일자천리야. 그때 가서 너를 우리 집 안방마님으로 떡하니 앉혀줄 테니까 조금만 참아. 이어서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약속하시는 거죠? 저 진짜 철호 오빠만 믿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럼. 우리 철호가 너 아니면 못 산다는데 내가 왜 마다하겠니? 저 정없는 며느리년보다야 네가 100번 1000번 낫지. 건물만 우리 손에 들어오면 그날로 끝이야. 녹음 속 목소리가 로비를 가득 채우는 동안
박말순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사색으로 변해갔습니다. 모여든 직원들이 술렁이며 박말순을 손가락질하기 시작하자 박말순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제게 달려들었죠. 이년아, 그 전화기 내놔. 당장 그거 꺼. 박말순과 시누이들이 제 휴대폰을 빼앗으려 손을 마구 휘저었지만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손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고는 로비 한쪽에 서 있던 보안 요원들을 향해 차분하게 외쳤죠. 여기 무단으로 침입해서 회사 대표를 폭행하려는 사람들이에요. 전부 밖으로 내보내주세요.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다가와 박말순 일당을 양쪽에서 붙들어 끌어내자 박말순은 발버둥을 치며 악다구니를 썼습니다. 저는 그 틈에 아버지의 팔을 부축해 모시고는 서둘러 위층 대표실로 올라갔습니다. 대표실 문이 닫히자마자 그제야 긴장이 풀린 아버지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가영아, 아빠가 미안하다. 짐승만도 못한 것들인 줄도 모르고 내가 너를 저런 집안에 시집을 보냈어. 아버지의 어깨가 들썩이는가 싶더니 굵은 눈물방울이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좋은 사돈이라고 사위 자리 하나 잘 챙겨주면 우리 딸 평생 호강하겠다고. 내가 베푼 그 마음이 결국 내 가슴에 비수가 되어 돌아올 줄 누가 알았겠니? 평생 험한 일 한 번 안 겪고 자수성가하신 아버지가 자식 앞에서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저는 처음 보았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지만 저는 눈물을 꾹 누르고 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굳게 맞잡았죠. 아빠, 울지 마세요. 미안해할 사람은 아빠가 아니라 저들이에요. 저 이제 더는 바보처럼 안 당해요. 이 일 제 손으로 끝까지 마무리할 거예요. 아버지가 눈물 젖은 눈으로 저를 한참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딸이 마음 먹었으면 됐다. 아빠가 가진 거 다 내줄게. 회사 법무팀이고 회계장부고 네가 보고 싶은 자료 뭐든 다 열어봐도 좋다. 권한 전부 너한테 맡길 테니 마음껏 해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유리창 너머 아래쪽 인도에서는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간 박말순과 시누이들이 여전히 삿대질을 하며 험잠을 늘어놓고 있었죠. 입에 거품을 물고 떠드는 그 모습을 저는 한참 동안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10년을 참고 또 참았던 마음이 그 순간 거짓말처럼 툭 끊어졌습니다. 미련도 죄책감도 모두 사라지고 제 안에는 오직 해야 할 일에 대한 또렷한 계획만이 남았죠. 저는 창에서 돌아서며 책상 위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법무팀장님하고 회계 담당자, 지금 바로 대표실로 올라와 주세요. 지난 10년 동안 1층 스크린 골프장하고 주고받은 계약서랑 세금 자료 한 장도 빠짐없이 전부 챙겨서요. 잠시 후 직원들이 들고 온 서류 뭉치가 책상 위에 산처럼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그 첫 장을 펼쳐들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으니까요. 산처럼 쌓인 10년치 장부와 건축 도면을 펼쳐놓고 저는 형광펜을 쥔 채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한 줄 한 줄 짚어 나갔습니다. 눈이 빠질 듯 시려도 손목이 저려와도 멈추지 않았죠. 이 종이 더미 어딘가에 박말순의 발목을 잡을 결정적인 증거가 숨어 있다는 걸 저는 확신하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밤을 새운 끝에 자금 흐름을 함께 들여다보던 회계 담당 직원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다급하게 저를 불렀습니다. 본부장님, 이거 좀 보세요. 골프장에 손님이 이렇게 많았는데 장부에 찍힌 매출은 절반밖에 안 돼요. 현금으로 받은 돈을 아예 적지도 않고 통째로 빼돌린 거예요. 가짜 영수증까지 끊어서 세금을 줄였다는 거네요. 네.
이렇게 10년을 했으니 빼돌린 세금만 어림잡아도 억 단위예요. 이거 세무서에서 알면 그냥 안 넘어갑니다. 저는 그 화면을 한참 노려보다가 입술 안쪽을 지그시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며느리 등골을 빼먹으면서 뒤로는 나라 세금까지 떼먹고 있었던 셈이었죠. 그날 오후에는 법무팀장이 10년 전 입점 당시 도면을 들고 와 현장 사진과 나란히 펼쳐놓았습니다. 본부장님, 여기 가운데 굵게 그어진 이 기둥 보이시죠? 건물 무게를 떠받치는 제일 중요한 기둥인데 지금 골프장에 가보면 이게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기둥을 통째로 뜯어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장사 공간 넓힌다고 허가도 없이 멋대로 잘라낸 거죠. 이건 그냥 계약 어긴 정도가 아니라 건물 안전이 걸린 큰 위반이에요. 구청에 알려지면 어마어마한 벌금이 매일같이 쌓이고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라는 명령까지 떨어집니다. 저는 사라진 기둥 자리를 찍은 사진을 손끝으로 천천히 쓸어보았습니다. 그 빈자리가 마치 지난 10년간 제가 온몸으로 떠받쳐온 썩은 시댁의 모습 같아서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죠. 저는 곧바로 박말순이 10년 동안 미루고 안 낸 돈을 1원 단위까지 빠짐없이 계산했습니다. 미납 임대료가 5천만 원, 밀린 관리비가 2천만 원, 도합 7천만 원이었죠. 그리고 그 7천만 원이 누구 돈으로 메워졌는지 제 통장에서 아빠 회사 계좌로 들어간 이체 내역이 고스란히 그 증거가 되어 주었습니다.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박말순이 가게를 비우기는커녕 콧방귀만 뀌자 저는 법원에 가게를 비워 달라는 소송부터 냈습니다. 계약이 끝난 사실이 워낙 또렷해서 법원은 그리 오래 끌지 않고 가게를 비우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죠. 이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강제로 짐을 빼낼 수 있는 힘이 제 손에 들어온 셈이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난 10년간 제 돈으로 대신 갚아준 7천만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박말순과 철호 앞으로 나란히 걸었고 법원을 통해 두 사람의 통장까지 꽁꽁 묶어버렸죠. 돈이 들어와도 마음대로 단돈 1원조차 뺐을 수 없게 말입니다. 모든 증거 정리가 끝난 날 밤 저는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불법으로 뜯겨나간 기둥 사진과 빼돌린 세금 내역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저는 그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천천히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에는 구청 건축과 신고 창과 세무서 탈세 제보창이 나란히 떠 있었습니다. 저는 익명칸을 비워둔 채 제 이름 석자를 또박또박 적어 넣었습니다. 숨어서 찌르는 게 아니라 떳떳하게 제 이름을 걸고 심판을 청하고 싶었으니까요. 마우스에 올린 손가락에는 한치의 떨림도 없었습니다. 저는 신고 버튼을 단호하게 눌렀습니다. 며칠 뒤 법원에서 보낸 통지서들이 차례차례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말순 명의로 된 은행 통장이 꽁꽁 묶였고 자회사 임원 자리에 앉아 따박따박 월급만 받아가던 철호의 급여 통장에도 법이 허락하는 만큼 손이 닿았죠. 그런데 그 통지서가 회사 인사팀을 통해 들어오면서 일이 묘하게 흘러갔습니다. 임원의 월급에 법원 도장이 찍혔다는 소문이 사무실 안에 쫙 퍼진 거죠. 점심시간 휴게실에서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제 귀에도 들려왔습니다. 그 임원 양반 월급이 법원에 묶였대요. 무슨 빚을 졌길래 그래요.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처가 회사에서 그렇게 됐다잖아요. 사위가 장인 돈을 떼먹었다는 얘기던데. 수군거림은 곧 손가락질로 바뀌었고 사위라는 이유 하나로 떵떵거리던 철호의 자리는 하루가 다르게 좁아져 갔습니다. 능력으로 얻은 자리가 아니었으니 한번 금이 가기 시작하자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었죠.
저는 그 모든 소식을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담담하게 전해 들었습니다. 분노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이제 제 손끝에서 움직이는 건 감정이 아니라 차곡차곡 쌓아 올린 증거와 절차였습니다. 저는 다음 단계를 적어둔 수첩을 펼쳐 아직 그어지지 않은 줄들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진짜 무너짐은 이제부터 시작될 참이었으니까요. 제가 신고 버튼을 누른 뒤로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세무서 조사가 차근차근 진행되더니 어느 가을날 아침 구청 단속반과 세무서 조사관들이 박말순의 스크린 골프장에 한꺼번에 들이닥쳤습니다. 조사관들이 장부를 박스째 드러내고 단속반 직원들이 줄자를 들고 뜯겨나간 기둥 자리를 이리저리 재는 통에 가게는 순식간에 난장판이 됐죠. 그 광경을 나중에 전해 들으며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단속반에게 끌려나가지 않으려 카운터를 붙들고 버티던 박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은행 앱을 켰다가 화면을 보고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통장이 왜 꽉 막혀 있어? 당장 직원들 월급 줄 돈도 한 푼이 없잖아. 사장님, 이 통장은 법원에서 묶어놔서 손 못 댑니다. 그러게 진작 세금이나 똑바로 내시지 그러셨어요. 조사관의 무심한 한마디에 박말순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나왔지만 누구 하나 그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회사 복도 구석에서는 철호가 사색이 된 얼굴로 휴대폰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인사팀에서 월급이 법원에 묶였다는 통보를 받은 직후였죠. 제 휴대폰 화면에는 철호의 이름이 수십 번 깜빡였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철호가 미친 듯이 보내온 문자들이 화면에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가영아, 제발 전화 좀 받아. 나 지금 회사에서 매장당하게 생겼어. 이러다 나 정말 끝장나. 한 번만 살려줘. 응. 저는 그 문자들을 다 읽고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은 채 화면을 그대로 꺼버렸습니다. 세무서 조사가 끝나자 결과는 더없이 참혹했습니다. 그동안 빼돌린 세금을 전부 토해내라는 고지서가 날아들었고 뒤이어 구청에서는 뜯어낸 기둥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을 때까지 매일 벌금이 쌓인다며 1억 원이 훌쩍 넘는 고지서를 보내왔죠. 그 종이들이 박말순의 집 우편함에 차곡차곡 꽂히면서 시댁은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빚더미에 깔리고 말았습니다. 박말순과 철호가 알거지가 됐다는 소문이 퍼지기가 무섭게 가장 먼저 등을 돌린 건 다름 아닌 슬기였습니다. 안방마님 자리를 꿈꾸던 슬기는 다니던 직장까지 미련 없이 그만두더니 철호의 전화번호를 싹 차단하고 야반도주를 해버렸죠. 뒤늦게 그 소식을 듣고 슬기의 오피스텔로 달려간 철호는 텅 빈 방과 비밀번호가 바뀐 잠금장치 앞에서 주먹으로 문을 쾅쾅 두드렸다고 합니다. 슬기야, 문 열어. 나야. 우리 약속했잖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지만 굳게 닫힌 문 너머에서는 아무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건물만 손에 넣으면 새 살림을 차리겠다던 얄팍한 꿈이 빚더미와 함께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무렵 철호의 불륜 사실이 회사 게시판에 익명으로 낱낱이 폭로됐습니다. 누가 올렸는지 모를 글에는 철호가 처가 돈으로 호강하면서 뒤로 바람을 피웠다는 내용이 자세히 적혀 있었죠. 사위라는 이유 하나로 임원 자리에 앉아있던 철호는 결국 회사에서 한직으로 밀려나더니 도망치듯 짐을 싸서 나와야 했습니다. 돈도 직장도 그토록 매달리던 여자까지 한순간에 모두 잃고 나서야 철호와 박말수는 깨달았던 모양입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우습게 여기고 발로 걷어찼던 저와 친정이라는 울타리가 실은 얼마나 크고 든든한 그늘이었는지를요. 그 깨달음은
어느 늦은 밤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제 앞에 찾아왔습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간 친정집 대문 밖에서 누군가 문을 쾅쾅 두드리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는 철호와 박말순이었죠. 두 사람은 대문 앞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가영아, 내가 잘못했다. 제발 문 좀 열어줘. 한 번만, 딱 한 번만 살려줘. 가영아, 어미가 빌게. 내가 죽일년이다. 우리 좀 도와다오. 이러다 늙은이가 길에서 얼어 죽어. 철호와 박말순이 번갈아가며 머리를 땅에 찍고 울부짖는 소리가 인터폰 스피커를 타고 거실까지 또렷하게 흘러들었습니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화면 속에 비친 두 사람의 초라한 몰골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 제 발밑에 골프공을 쏟아붓고 회사 로비에 드러누워 행패를 부리던 사람들이었죠. 이혼만 시키면 새 며느리를 드리겠다며 등 뒤에서 칼을 갈던 사람들이기도 했고요. 그 모든 장면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제 마음에는 단 한 줌의 동정심도 일지 않았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휴대폰을 들어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지금 저희 집 앞에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행패를 부리고 있어요. 문을 부술 듯이 두드리는데 무서워서 그러니 빨리 좀 와주세요. 신고를 마치고 인터폰을 끈 저는 두 사람의 울음소리를 등진 채 천천히 방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참고 베풀던 시절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으니까요.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저는 창가에 서서 담담하게 듣고만 있었습니다. 멀어지는 트럭을 바라보는 제 가슴 한가운데로 지난 10년 동안 꽉 막혀있던 체증이 뻥 뚫리는 듯한 시원함이 밀려들었습니다. 며느리라는 이름에 짓눌려 참고 또 참았던 세월이 그제야 발밑에 골프공처럼 대굴대굴 굴러 멀어지는 기분이었죠. 저는 텅 빈 가게 안으로 다시 들어가 천천히 공간을 둘러보았습니다. 박말순이 허가도 없이 뜯어냈던 그 기둥 자리를 손끝으로 짚으며 저는 인테리어 책임자를 불러 단단히 일렀습니다. 여기 기둥부터 제일 튼튼하게 다시 세워주세요. 이 건물을 떠받치는 자리니까 두 번 다시 흔들리지 않게 제대로요. 네, 본부장님. 그동안 칙칙했던 벽도 싹 걷어내고 밝고 세련되게 새로 꾸미겠습니다. 저는 도면을 펼쳐놓고 공사 하나하나를 직접 챙겼습니다. 어두컴컴하던 골프장이 환한 햇살이 가득 드는 공간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동안 제 안에서도 무언가가 새로 세워지는 것 같았죠. 그렇게 3개월이 흘렀습니다. 리모델링이 끝난 1층 상가에는 친정아버지 문민우의 부동산 관리회사가 새로 선보인 고급 공유 사무실이 화려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창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깔끔한 책상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그곳은 한때 며느리의 눈물로 얼룩졌던 그 자리가 맞나 싶을 만큼 환하게 빛났죠. 개업식 날 많은 손님들이 모인 가운데 아버지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들었죠.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께 꼭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두지휘해서 이렇게 멋지게 일으켜 세운 사람, 바로 우리 회사 총괄 본부장 문가영입니다. 아버지가 제 이름을 부르자 모여든 사람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을 누르며 단상으로 걸어나가 고개를 숙였죠. 며느리로서의 희생만 강요받던 제가 이제는 제 능력을 마음껏 펼치는 한 사람의 어엿한 책임자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박수 소리 너머로 아버지와 눈이 마주치자 아버지가 입모양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했다, 우리 딸. 저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입가에는 누구보다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개업식이 끝난 뒤 저는 제 이름표가 또렷하게 붙은 본부장실 책상에 가만히 앉아 보았습니다. 창밖으로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죠. 그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는 제 얼굴에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한 점 그늘 없는 당당한 웃음이 피어올랐습니다. 문득 두 발로 일어나 사무실 유리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쥐고 문을 밀어보니 그 옛날 스크린 골프장 유리문을 밀던 날과는 비교도 안 되게 가벼웠죠. 그날 며느리라는 이름에 짓눌려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있던 제 손끝은 오늘 이 문턱을 총괄 본부장으로 넘어서며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데워져 있었습니다. 문을 활짝 열고 환한 사무실 안을 바라보는데 저 멀리 길 건너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때 처가 회사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겠다며 큰 소리치던 철호가 이제는 이 건물 근처에 얼씬거릴 자격조차 잃은 채 어딘가를 떠돌고 있겠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제가 치른 긴 싸움이 어떻게 끝났는지는 더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따뜻해진 손으로 책상 위 명패를 가만히 쓸어보고는 다시 자리에 앉아 새로 펼친 사업 계획서를 천천히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오롯이 문가영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날들이 그렇게 환하게 열리고 있었습니다. 인생 톡톡 시청자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일이 늘 미덕인 것은 아닙니다. 문가영처럼 때로는 용기를 내어 분명하게 선을 긋는 것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가장 큰 사랑이지요. 평생 묵묵히 헌신하며 살아오신 여러분의 그 마음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진심은 언젠가 빛을 보고 바르게 살아온 사람에게는 반드시 좋은 날이 찾아오기 마련이니까요. 너무 늦었다고 느껴지는 바로 지금 이 순간도 새롭게 웃으며 일어서기에 조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부디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시고 고개를 당당히 든 채 환하게 웃는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